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싶으면서도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은 늘 고단하고 숨 돌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엄마로서, 또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 저는 참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급변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곤 했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커녕 번 돈을 술값과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날려버리기 일쑤였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은 여관과 목욕탕을 운영했는데 그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관 손님이 체크아웃하면 저는 곧장 객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방을 소독하는 일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남은 물 청소부터 때밀이 관리, 비누와 수건 정리까지 제가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인상 쓰면서 일하지 말라고. 방긋방긋 웃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힘든 티를 내면 어쩌자는 거냐? 시동생 공부시키고 시누이 시집 보내려면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 벌어야 해. 알았냐? 시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제 노동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여관과 목욕탕 일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시동생의 공부 뒷바라지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시누이. 그 고약한 시누이는 결혼 전까지 집에서 지내며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다림질해줘. 나 내일 중요한 모임 있어. 언니, 나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이것저것 좀 준비해줘. 시누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선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하다못해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좋은 일이라며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 말을 했었죠. 시댁에서의 삶은 제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남편은 당연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말만 따랐고 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않아주면 그걸로도 만족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아들을 빼앗길까 봐 겁이 났거든요. 저는 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저는 슬프다기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상하리만큼 시댁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부려먹고 억누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겠죠. 처음에는 아들과 제가 지내는 방의 문을 잠그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목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여관을 네가 맡아서 해야겠다. 남편도 없는데 이 집에 정이라도 붙이려면 네 것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관을 네 힘으로 잘 꾸려봐라. 그리고 이건 내게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원래는 내 아들 것이었지만 그놈이 가버렸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장손에게 가야지. 우리 장손을 위해 네가 여관을 맡아줘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관이라는 자산을 내게 맡긴다는 점에서 어쩌면 기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이 말을 꺼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동생과 시누이가 반발하기 시작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관은 엄마가 관리하시던 거잖아요. 형수님께 그냥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허드렛일만 하던 사람인데 뭘 안다고 그걸 맡겨요.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러다가 한순간에 여관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또한 뭔가를 쥐어주면 도망가기 쉽지 않겠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하는 거야. 여관은 장손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며느리가 맡는 것은 우리 장손을 위해서야. 그러니 내가 결정한 일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건 그냥 며느리에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장손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며느리가 맡아 잘 운영해야 우리 장손에게 나중에 좋은 일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장손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는 거야? 아비도 없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강하게 선언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시동생과 시누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울상을 치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동생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못마땅해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관은 제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어머니의 결정이 아들을 이유로 내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관을 어떻게든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으니까요. 결국 여관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여관을 맡는다고 해서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유지하며 아들을 위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와 아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의욕이 생기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시설을 점검하며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는 대로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낡은 부분이 많았던 여관을 조금씩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많지 않아 작은 부분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죠. 벽지를 새로 바르고 해진 침대 시트를 바꾸고 낡은 조명을 밝은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돈이 조금씩 모이면 화장실을 고치고 오래된 가구를 바꾸며 여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 놀랍게도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여행객들 위주로 오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단골이 생기고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관을 맡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급히 집에 들었다가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골목길을 지나던 중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몸이 서늘해지면서 마치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여관 입구 근처에 흐릿한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머리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제 느낌에 말이죠.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기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웃기게도 그날 이후로 여관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빈 적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여관은 손님이 몰린다더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건 세상 떠난 남편이 미안해서 손님을 몰아주는 걸까? 살아서는 속만 썩이더니 떠나고 나서라도 도움을 주는 건가? 물론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는 우스개로 하는 소리일 뿐이었지만 여관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스스로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관에서 보낸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바쁘고도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그 속에서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관짜리 일대의 재개발이 진행되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관자리의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았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을 팔겠다는 소식에 신우이와 시동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 그 여관은 그냥 언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가족 재산이라고요. 형수님, 그 여관은 가족 전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수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관은 이미 며느리 손에 들어갔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손을 위해 맡기겠다고 결정한 거다. 며느리가 여관을 맡으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해왔는데. 그리고 그동안 집에 가져다 준 돈이 얼만데 니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더 이상 이 문제로 떠들지 마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한마디에 신우이와 시동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지지해 주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관을 매각하면서 저는 꽤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 돈으로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였고 공부를 곧잘 하던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우리 계획을 누구보다 반겨주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울로 가야 공부를 더 잘할 거다. 꼭 서울대 들어가야 한다. 알겠니?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모진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응원해주는 분이 되었을까 싶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로 떠나면서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지내며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온 뒤 아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는 새롭게 삶을 정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예상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 모습이 참 내 모습 같더라. 나도 네 나이 때에 가장 노릇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를 보면서 그런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 아휴,
어쩜 남편 복 없는 것까지 나와 똑같은지.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걸요?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고 그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아들을 걱정하시며 장손 잘 키워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미웠던 분이었지만 결국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여인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삶이란 참 이상한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도요.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하니까요. 시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깊고도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뒤로하고 제 삶은 이후 아들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아들은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참으로 성실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맺은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엄마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랍기도 했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너무 이른 것은 아닐까? 이제 막 사회에 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결혼이 적절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가족을 완성하고 싶어요. 엄마, 우리 둘이 함께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는 단정하고 밝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깍듯했죠.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땡땡입니다. 아드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듯한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결혼이 이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도울게. 대신 아들아,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라.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저는 문득 제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던 기억이 떠올랐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가 결국 그렇게 특별한 유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며느리와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며느리와도 서서히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없겠지만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이후 저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살 집을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 집은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름대로 제가 아들 내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일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이나 며느리도 저를 존경하며 감사해 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린 결혼 전 작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바로 카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꿈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카페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운영 자금까지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그 카페를 접게 되었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네일샵을 열어보려고요. 실력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네일 아트를 배우면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또다시 제게 지원 요청이 왔고 저는 그 꿈을 응원하며 돈을 지원했습니다. 네일샵을 열 때도 꽤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네일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미백기구 같은 걸 활용한 마사지 샵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최대로 준비해서 이걸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지원이라 해도 매번 새로운 시도를 위해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들어간 돈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돕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진짜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믿고 도와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걸까? 돈 문제는 참 예민한 법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해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고 싶어 하니 그 꿈을 막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서도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하는 상황,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른이어도 돈 문제는 치사해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자식을 위해 지원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일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주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에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죠. 마사지샵이 마지막일 거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쪽 집안의 문제를 들고 왔더군요. 엄마, 사실 이번에 처남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가 쪽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께 조금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돈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위해 쓰이는 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처가 쪽 문제까지 제게 들고 오다니요. 뭐라고 했니? 네 처가 쪽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며느린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잘 시작해야 저희 집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네 친정 안정을 찾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인데? 너희 결혼할 때도 내가 집 해줬고 카페, 네일샵, 마사지 샵까지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너희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네 친정까지 끌어들이는 거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너희 나한테 뭘 갚는다는 거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있냐? 명절 때도 늘 처가 먼저 가고 여행도 처가 식구들과만 다니고 내가 돈이 있으니 용돈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처가는 잘도 챙기더구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 호구냐? 니들이 내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왜 내 돈으로 네 남동생의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그 이유가 타당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줬어.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끝없이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걸 내가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부모도 사람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멋쩍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당연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내외의 뻔뻔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후 저는 그 이야기가 일단락될 줄 알았습니다. 속으론 여전히 서운하고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돈 문제로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고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상태 메시지로 올려놓은 카톡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평소엔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의 느낌이 들어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문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시자는 시자, 씨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주는 강렬한 감정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시자라는 말로 저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욕설은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일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맥락에서 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내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의 상황과 무관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내가 해줄 만큼 해줬고 할 만큼 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이런 식으로 나를 욕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고 그와 함께 지금까지 내가 해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사업을 위해 지원한 돈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보낸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것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참담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부른 줄 아니?
내가 며느리 너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봤어. 시자는 시자, 시발이라고 적힌 걸 보니 나를 두고 쓴 말이란 생각이 들더라. 그게 무슨 뜻이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했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린 순간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이 사람이 기분 안 좋아서 써본 거예요. 엄마를 겨냥한 건 아니죠.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 기분 안 좋은 날? 그러면 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너희가 다 알잖아. 그런데 내가 돈을 더 이상 못 준다고 했다고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마음속에선 너희가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라고 늘 베풀고 도우려고 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이니? 어머니, 제가 그때는 좀 욱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쓴 거예요. 어머니를 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욱해서 썼다고? 그럼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도 욱해서 그랬던 거니? 나는 돈만 내주는 사람이니? 나도 너희 부모야.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니? 돈이 많아서 베풀었던 게 아니야. 너희가 잘 되게 바라는 마음이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해?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에서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라 해도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도를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고 심지어 그 고마움을 모르는 태도에 이어진 며느리의 비난까지 이제는 제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더니 이러더군요. 아, 계속 듣고 있어야 해? 나 더 이상 듣고 있고 싶지 않은데? 아니라고 해도 계속 화만 내시잖아. 어머니,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유세 떠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으면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유세를 떠세요? 그 돈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니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이 사람 앞으로 된 것을 주면서부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희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자기야, 뭐해? 안 일어나?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야, 당신 엄마야. 얼른 선택해. 나 이제 당신 엄마 안 보고 싶어. 정말 짜증나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막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런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모른 채 정말 그동안 호구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우리 당분간 서로 보지 말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너희에게 내 자존심까지 내어주면서 살고 싶지 않다. 부모로서 너희를 위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젠 너희도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서로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 그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단 뒤에 이어진 일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카톡 상태 메시지는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뒤부터 더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믿을 건 친정뿐, 재수없는 땡땡.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니다. 시자는 시자일 뿐. 그리고 더 입에 담기도 힘든 문장들까지. 그 글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조롱하는 며느리의 태도도 충격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아들도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아무런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나를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지 돈을 주는 존재였을 뿐 부모로서의 존중이나 사랑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를 잃는다는 것은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유일한 자식이었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는 상처가 계속되느니 차라리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처음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일상이 허전하고 내가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는지 수백 번을 되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잊으려 애쓰며 제 삶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잊고 살았던 시간. 저도 그렇고 아들 내외도 그랬을 겁니다. 이 고요한 거리감 속에서 제 마음 한편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도 결국 지나가는 법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방패가 되어준다. 그날은 평소처럼 평온하게 흘러가던 오후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곳으로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 바쁜 날이 이어지고 있었죠. 서빙을 하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문 너머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4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던 며느리를 그것도 제가 일하는 이곳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느리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처음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곧장 테이블로 가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척하길래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서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오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메뉴를 고르더니 주문을 했고 제가 서빙을 하자 그녀는 잠깐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갑자기 점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좀 불러줄래요? 점장이 다가가 이유를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다길래 왔는데 완전 실망이네요. 노인네가 서빙을 하는 카페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칠칠 맞은 노인네가 서빙을 하는데 여기 와서 기분이 좋겠어요? 분위기가 완전 깨진다고요. 손님을 왜 카페를 운영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과하신 것 같네요.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할게요. 노인네가 일하는 카페라니? 블로그나 인스타에서는 이곳이 그렇게 멋지다고 광고하던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서빙하면 손님들이 다시 오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데는 안 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상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이런 카페는 망해야 돼요. 노인네한테 서비스시키면서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카페하는 며느리의 고성과 난동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차분한 태도로 며느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데도 받을 줄은 몰랐다고요. 지금 기분이 너무 상했으니까 사장님 나오라 하세요. 내가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손님, 지금 이 상황은 명백히 영업 방해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을 모욕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명예훼손이요? 저 노인네가 뭘 한다고. 커피 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이 카페에서 저런 사람이 서빙하는 걸 보고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 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저분 바로 이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말한 노인네가 우리 사장님이라고요. 아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노인 비하 발언을 합니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으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증인들 차고 넘쳐요. 다들 들으셨죠, 여러분? 며느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태어난 척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손님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손님들 모두 보셨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모욕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까지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내가 이 카페 사장이다. 내가 여기서 서빙도 하고 손님들도 맞이하고 커피도 내리면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와 연락을 끊은 후로 이곳에서 내 시간을 보내며 나름대로 내 삶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런 모욕? 이러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날 하루는 참으로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카페에서 불쾌한 만남은 제 마음 깊이까지 스며들었고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점장과 직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 덕분에 마음 한구석의 답답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머리를 짓눌렸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카페라고 계셨다면서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엄마는 잘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배신이라니? 내가 너희에게 뭘 배신했다는 거니? 엄마, 나 솔직히 지금 와이프랑 이혼할 생각도 있어요. 매일같이 싸우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동안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너무 서운해서 그래요. 아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하소연처럼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협박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제 너와 완벽하게 절연할 생각이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니? 아들아, 나는 너를 낳았고, 키웠고, 교육시켰고, 결혼까지 시켰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젠 너희가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봐줘야 하니? 부모로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젠 나도 좀 마음 편히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인생은 똥물 같은 거야.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고 그걸 겪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런데 말이야, 그 똥물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도 있어. 지금 너희가 힘든 건 그 똥물을 걷어내는 과정일 거야. 그러니 기다려봐. 분명히 너희에게도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부모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자식으로부터 편히 살고 싶다고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너는 너희가 힘들 때마다 나를 찾고 기르고 싶겠지.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혼할 생각이라고? 그런 협박 통하지 않는다. 그럼 나도 이렇게 다시 협박할게. 나는 내 아들과 영원히 절연할 생각이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이후 아들의 전화와 문자 알림이 몇 번 울렸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무언가를 요구받으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엄마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라는 이름은 위대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전부를 대변할 순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의 사람이고 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는 날이 오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형 카페로 출근해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소를 지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요즘 제게는 충분한 힐링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듯 6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삶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만 풀리고 어떤 상처는 기다림 속에서만 아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와의 거리가 그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삶은 길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아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날을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은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겠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이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